이재명 대통령의 초강수 긴급 발표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바로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라며 지방선거 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세훈과 다른 지자체에서 급발진을 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매불쇼에서 긴급 진단합니다. 자,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좋을 때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이거는 정말 역사에 남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김원장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급대책 나왔잖아요. 공급대책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그 그래픽 하나 볼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에도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언론과 특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이거 아닙니다. 저 지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공급대책. 그래서 한 6만 가구 정도를 새로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요것만 잠깐 정리하면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급 대책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약간 좀 눈물겨운 게 그러니까 제 느낌이에요. 와,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땅을 그냥 박박 긁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일단은 네. 그 좋은 위치도 많아. 그 용산 부지 한번 좀 볼까요? 아, 요거 말고요. 이거 그 사진. 요거는 네. 이따가 우리 기자님 설명해 네. 주시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사진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용산 네,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 와, 여기네. 엄청 크네. 청년하고 신혼부부. 여기에 이제 최대 1만 호를 네. 공급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오세훈이가 오세훈이. 아이 싫어. 발목 잡고 있습니다. 6월 지나서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태릉 골프장이 있거든요. 오, 여기에다가도 여기 좋지. 또 한 6천 호 공급하겠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거를 또 발목을 잡아요. 발목 잡는데 뭐라고 잡냐면 아니 세계 문화유산 경관에 친대. 정면은 아하, 이건 아니지. 아무튼 어디 지금? 예,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여기 이제 과천의 경마장 저 부위하고 이제 방첩사 부지까지 해서 합쳐서 한 6만 가구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동안에 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주택을 뭐 60만 원씩 공급하겠다, 53만 원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3기 신도시만 해도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인천 계양이라든지 택지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 안 팔려요. 여기서부터가 좀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죠. 안 팔린다. LH가 이렇게 택지를 개간해서 건설사들이 사가야 되는데 안 팔리거나 심지어 사갔는데도 아직도 분양도 안 해가지고 정부가 지난해 10월에는 그럼 이 땅을 다시 반납받을까 이렇게까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와,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실제 경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수도권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막 집값이 오른다, 집값이 급등한다, 폭등한다 이러는 건 서울의 정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이지 사실은 예를 들어 경기도가 28개 시인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KB 월간 부동산 아파트 매매 지수를 봤더니 그중에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를 빼고 2022년 기준으로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오른 곳은 25곳이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부족해, 집을 많이 지어야 돼. 이거 상당히 과장돼 있는 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공공택지를 공급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서울 요지에 서울과 정말 가까운 지역을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박 찾아서 주택을 공급해 줄게 하고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 서울에. 네. 그래서 강남 같은 데는 비싸잖아. 그렇죠.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땅 진짜 조그만한 데까지 다 찾아냈더라고. 맞아. 예, 근데 그걸 다 중요한 건 공급하더라고. 이게 이대로 될까?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국방부하고도 하고 이제 철도청 부지니까 당연히 이제 국토교통부하고도 합의를 하고 네. 이른바 관계부처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 이런 게 굉장히 심해서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 지난 정부는 왜 못했을까?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도 행복주택 같은 걸로 해서 목동의 유수지 같은 거 다 해서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공공임대를 올리기로 했었어요.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목동의 그 유수지에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현수막 몇 개 붙으니까 안 돼. 50만 목동 주민의 행복을 2,800 임대 아파트와 바꾸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현수막 붙으면 지역 국회의원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용기 내야지. 모두를 이제 위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정책이 나왔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공급에 정말 뭐 속도를 내고 이 대통령도 이거 굉장히 빨리 챙기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를 좀 억제하는데 정책 방향을 두자 이 말씀을 두고 싶고 특히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댓글에 늘 이게 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항상 달리잖아요. 네. 왜 내 돈 내산 내 집인데 맞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맞아. 뭐 왜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언론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장을.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집 그러니까 땅과 집에 대해서 선진국은 어떻게 규제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 좋다. 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면 약간 과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입주 그러니까 그 집을 샀으면 반드시 전세 내주지 말고 당신이 들어가세요. 갭 투자 방지법인데 네. 과거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제도를 차용해서 하다 보니까 네. 마치 왜 내가 내 돈 주고 집 사는데 구청장이 도장을 찍어줘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네. 그런 것처럼 선진국은 집과 땅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가 많거든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궁금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 네. 스페인. 빈집이 있잖아요. 빈집. 네. 스페인이나 이게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유럽 국가 사람들 이렇게 집을 사면 여러 세제 혜택을 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아 이렇게 굉장히 이걸 시스템을 잘 거쳐놨어요. 세제 혜택이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집만 사고 이 유럽의 부자들이 잘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만 부족하고 경기 부양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포르투갈도 이게 되게 심각한데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빈집에 들어가. 집 없는 젊은이들이. 이게 오큐파라 그러는데 이게 오큐파스용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48시간 동안 이게 점용하잖아요. 내가 딱 지키고 있잖아요. 못 쫓잖아요. 예? 소송해야 돼. 아, 그러니까 남의 집인데 비어 있어서 내가 그냥 들어가서 48시간 있으면 네. 근데 전 세계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뭐 유럽에 스쿼트 우리가 스쿼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데 남의 집 차지해가지고 버티는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스페인은 이걸 법적으로 작년 4월까지 굉장히 강하게 허용했어요. 왜 그럴까요? 48시간 어떻게 검증하는 줄 알아요? 들어가자마자 네. 휴대폰으로 피자 시켜요. 그럼 이제 디지털로 남잖아요. 내가 여기 48시간 점용했다. 그럼 경찰이 와. 그럼 소송해야 돼. 소송하면 8개월에서 길게는 막 22개월까지 집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내 집인데. 내 집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살아. 근데 못 쫓아내. 얼마나 사유재산을 침해해요. 그거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과한데? 이런 제도들이 좋다는 게 아니고 선진국은 얼마나 집과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주거권을 확보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 제도가 좋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48시간 안에 48시간을 버티면 못 쫓아내지만 48시간 안에 이제 적발되면 형사처벌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오큐파 하기가 쉽지 않아졌는데 네네. 이런 제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겨울의 휴전이라 그래서 겨울의 휴전? 트레브 이베흐날라 그러는데 제가 겨울의 프랑스 휴전이구나. 발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베는 겨울의 휴전이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세입자가 무슨 난리를 쳐도 월세를 안 내도 계약 기간이 끝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와. 내 집인데. 와 진짜 겨울에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지 마. 와. 겨울의 휴전이에요. 우리가 그랬으면 이건 뭐 북한이냐, 북한 가라 난리 났습니다. 우리 그랬으면. 겨울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와.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잖아요. 퇴거가 정말 어려워요. 물론 이런 제도가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죠. 집주인이라면 그러면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 퇴거가 어려우니까 아예 안 만약에 받겠지.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초에 안 받지. 세입자 뽑을 때 골라서 이제 받지. 가려서 뽑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대한 공공임대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그런 거죠. 강력한 규제가 있다. 그래서 65세 이상을 프랑스에서 퇴거시키려면 퇴거 조건이 맞아야 되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가는 세입자가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의 그 근처 집을 집주인이 알아봐 줘야 돼. 아니 뭐 이런 제도가 다 있어. 야 대단하네. 자 이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유럽, 북유럽이나 뭐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제도겠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은 어떨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비슷한데. 일본 물론 이제 전세라는 제도는 없으니까 우리밖에 없으니까 일본도 다 이제 세입자는 월세인데
대부분 주택은 보통 임대 계약을 맺어요. 보통 임대. 우리가 보통이다 할 때 그 보통이에요. 네. 보통 임대 계약 맺으면 2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 우리처럼. 우리는 2+2 할 때 얼마나 반발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내 집인데 왜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 더 살아? 음. 이거 무슨 사회주의 아니야? 아, 북한이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된다. 그래요. 일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 교수님 일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지 일본 안 살아봐가지고. 와. 패고 찔러버리네. 일본도 못 쫓아내요.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좋다. 일본에 네. 친구분들이나 뭐 특파원 갔다 온 동료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게 다 알고 있는데 왜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와. 그러면 매우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야지 내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네. 아, 지금? 아니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잖아. 그럼 예를 들어 뭐 규제 대책 나오잖아. 그러면 또 대한민국 언론에서 뭐 북한이냐 그렇지. 사회주의냐 공산주의 꺼져라 뭐 이런 거를 계속 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 말씀드리지만 제도가 좋다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인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시 생산할 수 없는 재화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땅,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있잖아요. 땅은 땅, 생산이 뭐 안 돼. 바람, 뭐 바다 이런 거 생산, 이런 거 소유권이 안 되는데 땅만 소유권이 인정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땅과 집을 갖고 있으면 항상 유리해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시장 맞아. 경제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우리가 완성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그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계속 규제해 왔던 거예요. 그 그렇지. 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얼마 전에 오사카에서 어떤 판결도 있었냐면 일본은 이제 노후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새로 지어야 되니까 오랫동안 살았던 할머니한테 좀 나가주시라고 했어. 계약 기간 끝나고. 근데 법원이 이 할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이 사람 거주하기 힘들다. 적응하기가. 그냥 계속 살게 해 이랬어요. 와. 이게 얼마나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예요. 그렇지. 그 정도라고요. 어. 나 집주인이 어떤 소송에서는 집주인이 나도 늙어서 나도 내 집에 엘리베이터 있는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랬는데 법원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저기 뭐 나고야 어디서 저 지방에서 교사를 하다가 도쿄에 발령이 나서 나도 이제 도쿄에 살게 됐으니까 도쿄에 있는 내 집에 입주하게 해주세요 하면 이제 허용을 했어요. 아, 명분이 뭐가 아니 기자님 이런 얘기를 왜 처음 듣죠? 그러니까 하셨어요 많이. 많이 했어?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규제는 정말 너무나 제가 이제 뭐 독일 같은 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일은 표준 임대료라 그래서 시에서 아 그쪽 동네는 예를 들어 청담동이군요. 임대료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정해져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무슨 반시장주의자냐? 그렇지. 북한 가라. 그렇지. 바로 빨갱이다. 나옵니다. 베를린은 심지어 독일 말고 베를린시는 코로나 때 임대료 너무 올라가니까 임대료 묶어버렸어요. 아 임대료 그냥 오늘부터 1년 동안은 임대료 올리지 마세요. 벌써. 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댓글에 뭐 이게 사회 뭐 토지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우리밖에 없는 제도예요. 저는 이 제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과 집에 대한 규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다른 나라는. 네, 그러니까 댓글에 이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생각 안 해요. 애초에.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게 유독 그러니까 중국이 합니까? 베트남이 합니까? 라오스가 합니까? 쿠바가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정책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자꾸 이게 공산주의냐 하는 분들은 자꾸 이런 나라들과 결을 같이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대한 규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시장주의를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 맞아요. 그래야 이제 인식의 전환이 생기지. 그러니까. 안 그러고서는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김원장 기자님 방송 저 12구 대책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어. 그러면서 뉴욕, 런던 이런 곳은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그곳에 있다가 네. 은퇴하면 지방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하시면서 앞서 내용도 쭉 네. 얘기하신 거를 제가 듣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 종편 나가서 어. 애들한테 꾸짖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다 적어가지고. 잘했네. 공산주의자. 바로 너 사회주의자. 너 그럴 줄 알았다. 북한 너 가라.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지. 아. 이러더라고. 김원장 저- 기자만 얘기하고 다른 언론에서 얘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저는 뉴욕에도 살아보고 방콕에도 특파원 생활을 해왔는데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은 집값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도 정말 대부분 공공임대로 해요. 그리고 거기도 커미티가 만들어져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위원회에서 월세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단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많지 않고 집을 안 고쳐줘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보면 아직도 뭐 이렇게 철창 같은 게 찍 열고 가는 그런 엘리베이터 맞아요. 맨하탄에 있어요. 단점도 되게 많아요. 근데 방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높은 고층 빌딩들을 정말 원칙도 없이 팍팍팍 올려주면서 기부채납 공공기여라 그러죠. 그거 안 해요. 공공기여 조금만 하면 이면도로 나와서 그래 그러면 40층 빌딩이니까 그 건물주에게 70층까지 올려줄게. 대신에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10개만 빼자 우리처럼 공공임대도 좀 빼고 그다음에 뒤로 이면도로 해서 그거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게 하면 너도 그럼 이면도로 지나갈 수 있잖아. 방콕은 스쿤빈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옆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길이 그냥 하나뿐이에요. 네. 가면 다 막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좋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집주인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강남에 재건축할 때 기부 체납에서 지금 과거보다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내 집 갖고 재건축하는데 네. 왜 자꾸 서울시에서 뭐 도서관을 지으라고 하냐, 뭐 데이케어 센터를 지으라고 하느냐. 이게 뭐 내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나쁜 놈들이지. 사실은 그 앞에 도로 다 활용하고 해갖고 그 땅값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말 나쁜 놈들이야. 나라가 세운 인프라인데. 그렇지. 나라 인프라를 해갖고 땅값이 비싼 건데 이 새끼들 진짜.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잖아요. 네. 하늘의 공간을 쓸 수 있는 그 권리를 2종이면 3종, 3종이면 뭐 준주거 이렇게 굉장히 올려준다고요. 그러면 수많은 아파트를 더 지어서 일반 분양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가구당 수억 원의 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공공이 하려는데 지금 그 반발 심하니까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잘 안. 원 베일리 같으면 기부 체납에서 뭐 지었는지 아세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카페. 카페. 전망 좋은 카페 같은 우리 서울에 전망 좋은 카페가 부족해요. 넘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 재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그 기부채납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현금으로 받기로 해서 우리는 그 안에 무슨 뭐 양로원, 동사무소, 뭐 교육시설, 주민체육시설 다 같이 이용하는 거 싫어. 우리 돈 낼게. 그냥. 우리 부자들은 우리끼리만 좀 살고 싶다 이거지. 네. 그 개포동 같은데 개포주공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아파트 단지가 생겼잖아요. 진짜 거기 기부채납 한 거 중에 천박하다. 공개공지라고 있어요. 공개공지.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를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몇천 가구씩 새로 지으면 그러면 그 가운데 길은 나서 주민들과 동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자.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이렇게 넓으니까 그 지하철역 가려면 주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그 가운데는 길 내서 같이 이용하자. 그럼 대신 용적률 높게 올려줘서 너희들 30층 지을 거 50층 짓게 해줄게. 또 해줬어. 이렇게 해줬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은데. 잘 안 해요. 거기다가 철창으로 이렇게 담을 세워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 다니는 이 패스로 주민들만 찍고 패스 열고 들어가게. 문 열고 다녀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나 지나가는 사람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법상 담을 세울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담이라면 1.2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창을 1.1m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안 문을 딱 달아버리는 거죠. 담은 아닌 걸로 해서. 아니, 너무한다니까. 그러면 서울시나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거 다가오면 못 물어요. 그럼 걔네들도 앞에 그 도로 쓰지 말라 그래. 자기들 돈으로 깔으라 그래 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인식을 바꾸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땅에 하늘의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공간 사실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권리를 줬으니까 공공이 일부는 나눠 쓰자 이런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 사유 재산을 네,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간도 좀 나눠 씁시다. 자, 기자님 오늘 컨텐츠가 솔직히 너무 좋은데, 맞아요. 예, 진짜 좋아. 와, 나는 솔직히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또 한번 저희가 신세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만 한다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공급만 한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 아마 두 개 같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얘기하는 그 공급 계획을 보니까 진짜
진짜 쥐어 짜트락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듯이 예, 진짜로 막 동네 작은 데까지도 아주 작은 부지까지도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의지 자체는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나 이게 또 언제 삽뜰지는 과거 사례들로 또 보면 진짜 삽은 제대로 바로 뜰 수 있나. 계획이 지금 28년 착공이죠. 예. 그럼 2년 후에 착공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한 아무리 한 3, 4년 이상 더 4년 걸리겠죠. 정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재명 정권 끝나거나 끝날 무렵 정도 네. 공급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신호는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6만이잖아요. 서울만도 아니고 수도권에 합쳐서 6만인데 2010년부터 한 25년까지 15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 공급량 총량이 평균에서 연간 3만 3천 채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줄어요 갑자기. 그래서 올해는 2만이 안 돼요. 2만이. 내년에는 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이 줄어드는 없다. 상태에서 네. 몇 년을 버티다가 이게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그럼 집값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요게 있잖아요. 정권이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제 얘기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5월까지 하고 더 이상 연장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바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오늘 갤럽 조사 나왔잖아요. 서울만 국민의힘이 10%가 올라요. 그래요? 네, 서울만. 지지율이요? 네. 갤럽 조사요? 대구 경북 1% 내려가고 부울경 1% 내려가고 대전 충청 세종도 7% 내려가고 광주 전라 8% 내려가거든요. 다 내려갔는데 서울만 10% 올라가고 인천 경기가 3% 올라가.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결론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동산- 반감이 네네네. 일로 왔다. 또 저희 당에서 좋아하겠죠. 네. 22%에서 25%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뜯어서 보니까 저 이런 건 처음 봤어. 지역별로 이렇게 되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진짜 민심에 아주 직격이기 때문에 엄청 예민한 거죠. 네. 근데 그러네요. 또 서울시는 이거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도 또 하고 있어서 사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네.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태능도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건데 못했어요. 태능 CC도 과천 경마장은 경마장 대체 부지가 어디인지가 지금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에 있다고. 있대요? 네. 저는 그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네. 간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 얘기하신 영끌, 그 강남구청이나 뭐 국방대 부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만호. 이거는 한다. 이건 확실히 하겠구나. 네. 근데 이게 아마 뭐 공공임대나 신혼 뭐 이런 청년임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실수요층한테는 약간의 저기 마중물은 조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공급 대책하려면 뭐 서리풀 뭐 이걸 풀든가 국회를 뜯든가 대법원을 세종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든가 진짜 극단적인 처방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그린벨트 그냥 밀든가. 네,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쉽진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급을 통해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 얘기하는 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가능한 건지. 얘기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용산 미군 기지를 전부 아파트로 만들라라고 하는 견해와 네. 여의도 국회 뜯어버려라. 거기 아파트 지어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좀 포퓰리즘적인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공급보다 이제 결국은 세금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지방선거 이유겠죠.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최근 들어서 뭐 여기저기 물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5국 3특 같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지방으로 많이 보내야 되고 그러면 지방이 경제력이 있으려고 하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되고 네.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통망이 그 안에서 잘 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지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단기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뭐 이게 몇 년도에 착공을 들어가면 몇 년도에 이제 완공될 거면 3, 4년 정도 걸린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삽을 뜨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시그널은 될 겁니다. 뭐 예.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죠. 5년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의 차이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용산 뭐 개발하겠다, 만호 하겠다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태릉 CC도 하겠다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 부처하고 이해관계도 잘 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져서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는 해내겠느냐, 이 추진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말로만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거 신규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완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완화도 어떻게 해? 주민 동의율도 뭐 70% 있는 것을 조금 낮추든지 그렇게 빨리 속도감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장이 사실 이 정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나 뭐 다른 부처하고 서울시장하고 협력이 안 돼 버리면 이게 다 멈춰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서울시장이 아니라 기초단체장들한테 이 권한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장들한테 왜냐하면 이 구마다, 자치구마다 자치구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노후 청사 같은 경우도 노후된 경찰서 위에 또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뭐 5급 선택 지방으로 좀 내려가게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세종시로도 국회와 대통령실이 가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이 삽을 뜨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저는 시장에 시그널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 신호를 주려면 제가 10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서울만 지금 올해만 해도 한 15,000이 부족한데 이게 몇 년 누적된 거하고 6만 올라간 거, 그것도 경기도 포함인데 그게 어떤 신호를 주겠냐는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 하시겠죠. 근데 이게 미흡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없는 땅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정권 맡으셨으니까 네. 그 담당하셔야 되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해서 하는데 뭐 서울시장 걸림돌처럼 얘기하시면 박원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이 완전 바뀐 거네, 민주당은. 네. 어우, 그래요. 네,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도 우파입니다. 개인이 중도 바로 우파예요? 네, 대화 바로 끊어지네요. 차단법. 한강 변의 반성을 하셔야지. 아파트들이 네. 35층에 박원순 규제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니까 50층 더 높은 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큰 꿈을 꾸다가 오히려 초고층은 수익성이 안 나와, 이래서 접은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의 그 뭐죠? 남천비치 거기도 90몇 층까지 했다. 어이구, 이거 오히려 건축비만 많이 들고 남는 게 없네, 접었잖아요. 사실은 규제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은 또 달라요. 더 먹으려고 하다가 길어지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거는 꼭 누구 탓일까? 예를 들면 뭐 오세훈 탓이다, 박원순 탓이다, 누구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단지별로 조금씩 다른 히스토리와 서사가 있다.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일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 때문에 안 된다, 오세훈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될까, 이런 것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네.